저는 지스 생명과학부에서 이제 데이터 마이닝, 이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은 과학 얘기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들 오늘 저녁을 먹고 왔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뭐 먹고 왔죠? 뭐 밥에서? 소세지 있잖아. 여기 이 학생? 김밥? 삼각김밥? 이 학생? 사각김밥? 사각김밥 있구나. 이 학생? 떡볶이? 저 끝에 학생? 치킨이요. 치킨이요? 마지막으로 이 학생? 초밥? 예, 다들 맛있는 거 먹고 왔고 이렇게 다양한 거 먹고 올지 모르는데 참고로 저는 국수를 먹고 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대충 알죠, 그죠? 네.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 전문 용어 알고 계신데 식도를 해서 위와 장으로 가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가 먹는 이 음식 정말 우리가 다 먹는 것인가? 정말 우리 뱃속에 들어간 이 음식들이 정말 우리가 다 먹는 것인가? 그래서 답을 말하면 우리가 먹는 것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의 음식들을 같이 소화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먹는 그 많은 음식들이 우리 스스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많이 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이 분해하지 못하는 많은 그 전분들도 많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들이 분해를 해주고 물론 마이크로바이옴도 먹겠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온 산물들이 우리한테 한 10%, 20%의 칼로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만큼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먹은 김밥, 초밥, 떡볶이 이런 것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바로 이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면 뭐 언제든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정도로 질문해 주시고요. 일단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마 어려울 거라 생각되거든요. 이게 영어잖아요, 그죠? 아직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 영어 자체를 바로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이 작은 생명체, 바이옴, 이 생명체의 어떤 집단, 이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 살고 있는 세균, 우리 세균들이 있는데 세균을 실제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세균면을 실제로 가까이 보면은 그 안에 이러한 유전물질, 게놈이라고도 부르고 이 유전물질이 있습니다. 그 유전물질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긴 하겠지만 DNA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고 이 이중 가닥에 각각의 에이지 시트라고 하는 특정 정보가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세균 하나가 있는 세균들, 이 세균 총집합과 이 세균들 안에 있는 유전자까지 합해서 이 총체적인 걸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렵죠, 그죠?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하나가 아니라 집단이라는 거 그게 중요하고 어떤 공간이 있으면은 그 공간에 대한 성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보면 여기를 마이크로바이옴을 하면은 이 과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될 테고 만약에 운동장에 간다. 그러면 운동장에 가면 최소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모였겠죠.
그러니까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러니까 이런 집단을 말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데,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 몸보다 더 큰 규모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균이 사람 세포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 숫자를 세어보면 얼마나 많냐면, 사람이 각각의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람 세포 수를 각각 세어보면 총 30조가 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있는 세균의 숫자를 세어보면 38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거보다도 더 많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미생물은 유전자가 다 달라요. 사람은 이 세포나 저 세포나 유전자가 동일하지만 이 미생물은 각각이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점차 이게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걸 많이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특히 주목을 많이 받게 됐고요. 최근 들어서는 우리 몸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게 더 밝혀지면서 아마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도 다 관심 받는 주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몸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잘 보시면 각자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색깔이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상 보라색이 마이크로바이옴, 초록색 마이크로바이옴. 그런데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먹는 게 다릅니다. 오늘 오는 사람 중에 초밥 먹는 사람도 있고 떡볶이 먹는 사람, 김밥 먹는 사람도 있죠. 아마 그 사람들 중에 김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먹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떡볶이 좋아하니까 맨날 떡볶이 먹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자기의 개인 습관, 식습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자기 마이크로바이옴도 같이 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각자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유명하신 이 UCSD 롱라이트 교수님이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큼 다르냐를 얘기하면, 즉 어떤 사람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사바나 초원 정도로 다르고, 어떤 사람은 정글우리, 어떤 사람은 툰드라, 그러니까 추원 지역에 있는 이코시스템처럼 생태계처럼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각자 정말 다른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서로 얼마큼 비슷한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20%, 30% 이 정도의 미생물만 서로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질문.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환경에 영향을 끼치나? 결국엔 미생물은,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은 환경에서 오거든요. 태어나면 우리 몸에 세균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 환경에서 오는데, 이 환경을 우리가 실은 사람들이 환경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환경 때문에 미생물이 바뀌어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도 바뀌고 있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 마이크로바이옴이 다 다르다, 이만큼 다르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최근에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유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각자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 유전자예요. 이만큼 사바나나 정글 같이 다른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정말 각자의 다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다.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세균의 종류가 다르다. 근데 세균이 다르다고 정말 우리 몸도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더러운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면 이제 똥이란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명한 똥 이식수술, 다들 저녁을 드셨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말을 하면,
쌍둥이가 있습니다. 근데 쌍둥이가 있으면 일단 쌍둥이는 유전적 동일한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쌍둥이 중에서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있었고 날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 그 똥을 채집을 해서 생쥐한테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해서 똑같은 음식을 줘서 계속 사육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 이 뚱뚱한 쌍둥이의 똥을 받은 생쥐가 비만 생쥐가 됩니다. 신기하죠? 먹는 양도 똑같고 다 조건이 같은데 다만 똥을 이식을 했다고 뚱뚱한 쥐가 되는 거예요. 이후로 이제 과학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냥 약간의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식을 하면 우리 뭐 인체의 그 체질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체질의 중요한 요소가 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충격적인 똥 이식술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 네. 그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은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같은,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하고 일란성이랑 좀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완벽하게 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일단은 이론상으로 같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뚱뚱하고 날씬한 쌍둥이가 달라지긴 했겠죠. 그런 면들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여줄 내용하고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실은 그거를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그냥 마이크로바이옴만 바꿔치기 했는데 정말 살찌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꾸면 변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이제 중요한 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찐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양을 많이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마이크로바이옴 세팅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살이 찐다는 거고, 또 충격적인 사실은 더 배고파한다. 이 마우스 이 생쥐를 관찰해 보니까 충격적으로 이 더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더 먹이를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단순히 그 칼로리를 더 섭취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뇌까지 컨트롤한다. 그래서 장내 축이라는 용어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에 의해서 뇌까지 조절된다. 그래서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진짜 이 장 건강이 이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후에도 또 재미있는 연구가 또 있습니다. 방금 질문한 학생 얘기처럼 우리가 이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좀 비만한 걸 좀 알고 있죠.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좀 비만한 사람들이 좀 많다는 거 많이 봤고, 물론 그쪽에 좀 칼로리 높은 음식을 많이 먹죠. 햄버거, 피자 뭐 그런 걸 많이 먹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환경이, 그쪽 환경이 이 서구화된 이 환경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그 영향도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이민자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은 태국 사람이 있습니다. 태국은 서구화가 좀 덜 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사람이 있고, 그쪽의 사람들은 다행히도 이제 비만도가 낮고 좀 날씬한 타입이었고, 근데 이 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이민 2달 된 사람, 그리고 30년 차가 된 사람, 심지어 이제 2세대 이민자 그 다음 세대, 그리고 태국에서 온 이민자들 말고도 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을 다 같이 한번 분석을 했더니 신기하게 점차 이민하고 지낸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그 비만도가 올라가고 그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 역시 그 비서구화된 마이크로바이옴 형태에서 서구화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점차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 한국에 살다가 미국을 가게 된다. 그러면 뭐 한 1년 정도 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한 30년 정도 되면 여러분의 마이크로바이옴도 서서히 변화하게 되고 또 그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 날씬도도 변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 그 해당 나라의 이 식습관 그리고 이 환경에 의해서 우리 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같이 변하게 된 거죠. 그와 함께 이 살찜의 정도도 같이 변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지수, 이 다양성 지수를 보게 되면 신기하게 이 태국 원주민의 사람들은 다양성이 높은데 점차 다양성을 잃게 됩니다. 이 서구화된 마이크로바이옴 특징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잃는 것이 이 서구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다시 말해 이게 건강함의 척도이고,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줄어들게 되면 건강함이 떨어지고 특히 유해균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속에 안 좋은 세균들이 더 잘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과 관련돼서 또 재미난 가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이진 하이포테시스, 그러니까 위생 가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시면서 어렸을 적에 특히 이 위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어렸을 적에 뭔가 이제 더러운 거 만지지 않게 하고 최대한 위생을 신경 쓰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최근에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이런 주변에 있는 자연 환경에 노출이 잘 안 돼서 오히려 이 위생을 더 신경 쓰고 이제 항생제도 더 많이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꼭 노출돼야 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양성이 줄어들고, 근데 이 다양성이 줄어들면 문제가 되는 게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면역 시스템을 잘 발달을 시켜줍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면역 시스템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훈련을 시키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많은 세 면역 세포를 훈련시키는 것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인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하지 않으면 면역 세포가 훈련이 안 되고, 다시 말하면 자가 면역 진행이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위생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이 더 걸릴 수 있다. 그런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을 당해성을 줄이는 현대 사회에서 많이 사용된 물질, 정답 있을까요? 정답? 일단 항생제? 저쪽 한번 다 해볼래요? 항생제? 정답입니다. 2명 제가 선물을 갖고 왔는데 여기 와서 받아가요. 이거 어려운 문제를 맞췄는데, 일단은 이렇게 잘 맞을 줄 몰랐어요. 미래 과학자가 될 것 같은데. 네, 바로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게 되는 이 항생제가 오히려 우리를 이제 다양한 질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충격적인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1950년도에서 2000년대까지 이 각 질병 타입별로 유형별로 그 발생하는 정도를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뭐 결핵, 골고리, 홍역, 유바티스열, A형 감염 이렇게
백신이나 항생제를 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점차 이 감염성 질환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질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망을 했다면 최근에는 2000년대 가면 이런 바이러스나 균 때문에 사망하는 일은 없는데, 근데 이것만 감소했으면 다행인데 오히려 다른 것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가면역성 질환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우리의 항생제 남용 그리고 위생이 점차 더 자연 환경과의 컨택을 좀 멀어지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자가면역성 질환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생제가 또 비만도를 증가하는 데도 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렸을 적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 비만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쥐를 통해서 실험을 해봤고요. 정상쥐가 있고, 그리고 낮은 용량의 항생제를 어렸을 적부터 투여한 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주 동안 잘 들여보게 되면 신기하게 정상쥐는 그냥 정상적으로 날씬쥐가 되면, 항생제를 투여한 쥐는 이 항생제가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쥐가 뚱뚱한 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쥐의 똥을 또 채집을 한 다음에 또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하면 그 정상적인 쥐들이 뚱뚱한 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똥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버리긴 하지만. 그래서 항생제를 과다 복용하게 되면 이렇게 비만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이 날씬하고 싶다. 모두 다 날씬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로바이옴, 그죠? 마이크로바이옴 죽고 식습관, 물론 식습관 중요하죠. 그리고 항생제 남용도 안 되고, 그리고 아마 좋은 똥 이식도 중요해지니까 나중에는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퀴즈 하나 또 있습니다. 이사장의 대변 은행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있다면 똥 하나에 얼마 할까요? 하얀색 똥 200만원? 알겠습니다. 저는 약 만원. 만원? 오케이. 만원? 만천원? 적정? 100만원? 저는 100만원? 마지막으로 여기? 5만원? 정답입니다. 자, 선물할게요. 진짜 있나?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슬라이드를 봤나? 그래서 실제로 그 보스턴 지역에 오픈바이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특히 이제 분변이 이 CDBC 감염증을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건강한 사람의 분변을 이렇게 잘 도네이션 받고 돈값으로 5만원 받고 그래서 건강을 한다. 지금은 5만원이지만 뭐 나중에 뭐 만약 이게 정말 단순히 그 별 하나가 아니라 뭐 만병통치약까지 알려진다. 이게 알려지면 뭐 돈값이 모를 수 있겠죠. 뭐, 그죠? 질문. 똥을 모아서 생쥐에서 했던 실험처럼 우리 몸에 이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 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좋은 질문. 그거를 다음 장에 보여줄게요. 다음 장에. 질문? 어떻게 한다고요? 똥이 어떻게?
본인 똥을 할 수 있냐고. 그렇죠. 본인 똥도 할 수 있죠. 본인 똥이 건강한 걸 잘 보관을 하면 나중에 쓸 수 있겠죠, 그죠? 건강한 똥을 어떻게 구별해요?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가 건강한 똥인지를 계속 찾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몸이 건강하면 뭐 마이크로바이옴도 건강하다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 질문. 네. 마이크로바이옴을 똥에서만 채취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식하는 방법도 똥으로만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알면 똥을 꼭 할 필요는 없고, 이제 관련 균중 10개가 중요하다면 그것만 이제 뽑아서 하면 되겠죠. 근데 아직 그거의 그 가장 베스트 조합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찾아지면 이제 똥을, 그 들어온 똥을 하면 안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신기하게 이 똥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게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질문이신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매우 유의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어도 통계적으로 생각보다 유의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논문을 계속 보지만 한 번 발표된 게 아니라 수십 번 발표된 거라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중시하는데 이게 이식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이제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치료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런 경우 보긴 해요. 한 번을 해도 그만큼 효과가 있고요. 또 질문 많이 해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한국에도 이 대변은행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계속 더 찾아보려고 하는데, 전북 순창군에 아시아 최초 대변은행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건강한 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를 가셔서 기부를 하시고, 또 모르죠. 한 10년 후에, 지금보다 10년 후에 세상은 좀 더 힘들 수 있잖아요. 지금 똥이 가장 좋을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분명 똥 이식술을 어떻게 할까? 그거에 대한 디테일, 투머치 인포메이션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똥을 이제 받은 다음에 똥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왜냐면 건더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용수랑 잘 섞어서 액체처럼 만든 다음에 체에 걸려야 됩니다. 체에 잘 걸러서 어떤 액체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알약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먹게 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호스로 넣는데 이제 위에서도 되고 아래서도 됩니다. 아래도 그러니까 항문으로 똥구멍으로 가기도 하고 입으로 가기도 하고 둘 다 가능합니다. 듣기로 이렇게 더러우긴 하지만 이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캡슐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네. 둘 중에 뭐가 더 좋냐고요? 저도 그거는 확인 못 해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 액체가 더 낫겠죠. 양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질문이신 게, 이게 실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건강하겠지 하는데, 그래서 정확한 균주 조합을 못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은지 모르니까 어렴풋이 건강한 사람이다 싶으면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게 이제 과학자들이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알약이 얼마나 알약 맛이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맛은 나면 안 되지 않을까? 네,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끝에 한번. 알약이 얼마나 비싸요? 이게 실제 먹는 장면을 보진 않아서 몇 개를 먹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본 알약보다 큰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 알약 후원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으로 가면 녹아야 되죠. 캡슐 녹아서. 그래서 그게 몸에서 다시 똥으로 돼서 이쪽에 장내 생태계를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쵸? 똥을 먼저 뱃속에서 다시 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 끝에 지금. 네? 한꺼풀? 합법이냐고. 이게 미국에서는 많이 하고 있고 한국에도 하는 병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영국도 하고 있고 그래서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시술 받을 때 시술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쵸. 그것도 중요한데 실은 이게 한번 큰 사건이 난 적이 있어요. 그걸 해서 사망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그냥 하면 안 된다.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물론 그게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건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변 이식술을 한다.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보여드렸고 그래서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똥을 보고하는 날이 오잖아요. 아마 올 것 같아요. 점차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성을 잃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10년 후는 더 잃었을 테니까 지금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간 재밌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약간 무서운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잘 가꾸면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얘기도 했고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질병도 일어나거든요. 특히 우리 몸은 이 면역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좋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유익균들이 많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유해균을 몰아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확인을 해서 쫓아내는데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유해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유익균은 점차 줄어들고 그러는 상태를 이제 장내세균 불균형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되면 다양한 질병들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비만, 그리고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이 걸릴 수 있고 뭐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의 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깔끔한 장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염증성 장질환이 걸리면 이 궤양성 대장염, 이 크론병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장이 이렇게 염증이 가득한 이런 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가 이 염증성 장 질환과 큰 관련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네. 이거는 내시경으로 찍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수면 내시경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크로병 걸리면 어떤 특성이 있나요? 그게 생기면 설사도 많이 하고 소화도 잘 못하고 연예인 중에 크론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불편하고 힘들죠. 네. 그러니까 원래 저도 실은 그 흰색이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조직 모습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어요. 네. 질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 끝에 그러면은 저거를 병원에 가서 다시 A처럼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를 많이 고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분변 이식술도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알고 있고, 아직은 완벽히 낫는 법 찾지는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사진도 하나 보여드리고, 대장암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 몸에 마이크로바이옴 없으면 대장암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나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을 때 대장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무서운 사진이지만 아토피 피부 질환, 이것도 마이크로바이옴하고 당연히 관련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무서운 질병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런 무서운 질병들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질병 말고도 신경질환, 정신질환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됐다고 하거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과 뇌와 연결이 돼 있다 얘기 있잖아요. 자폐증이 사회적으로 약간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정신적인 질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병이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병, 뇌에서 뇌 특정 조직이 이제 점차 퇴행해가지고 특정 문제가 되는 파킨슨병, 그리고 자폐증, 정신착력증, 생각보다 많은 질병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서 관련성이 있다는 게 차근차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 분변이 왜 발생하는가? 사람들이 이제 계속 찾고 있죠. 아직 완벽하게 답이 있진 않은데, 뭐 일단은 뭐 잘못된 식습관, 고지방, 고탄수화물, 저식이섬유. 실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식사인데 이게 극단적으로 먹다 보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생제 남용, 그리고 자연 환경과의 노출이 이제 점차 없어지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과학적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장을 보게 되면 이 장이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그죠? 이 둥그런 것, 여기에 이제 장 상피세포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장 상피세포가 있고, 근데 이 장을 잘 보면 그 터널 말고도 그 안에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장점막입니다. 그래서 이 장점막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세균들이 이 장 상피세포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장점막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는 이 점막이 두껍기 때문에 세균들이 함부로 우리 몸으로 침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비정상인 상황이 되면 이 장점막이 얇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이 세균들이 점차 장 상피세포로 들어갈 수 있겠죠. 특히 식이섬유, 고식이섬유를 한 사람과 저식이섬유 한 사람의 장을 보면 이 장점막의 두께가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고식이섬유를 하게 되면 이 장점막이 두껍고요. 근데 식이섬유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장점막이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이 정도만이 아니라 만약에 유해균이 들어올 때는 이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죠. 장점막이 얇게 생성되게 되면은 유해균이 들어왔을 때 장 상피세포로 바로 침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면역세포가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식이섬유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염증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식이섬유가 중요하죠. 식이섬유를 해서 우리 장을 잘 바꿔서 이 장점막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설명 좀 더 드리면 우리 몸에는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균이 있고 장점막을 분해하는 균이 있고 병형균이 있습니다. 이 둘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 장점막 분해균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병원균은 아주 위험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고식이섬유를 할 때는 이 장점막이 두껍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든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이 장산피세포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저식이섬유를 하게 되면 식이섬유 분해균보다 장점막 분해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막 분해균들이 이 장점막을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없어졌으니까 특히 유해균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침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항생제를 먹어서 우리 몸에 묵은 상태가 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분해균 자체가 없고 그냥 병균들만 바로 우리 상태세포로 가니까 몸이 크게 되는 겁니다. 질문? 질문? 병원균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균, 결핵균 같은 거 감염돼서 우리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 나쁜 균들이 병원균이죠. 노란색은? 장정막은 이 당 글라이칸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같은 거를 좀 변형하는 게 이 정막. 그건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야채도 많이 먹고,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우리가 많이 먹는데 그런 게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통곡물 이런 게 좋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한 분석에 하면 사람 몸에는 이 병균이 없어야 되거든요. 있으면 정말 이 사람 이미 아프기 시작한 거고 거의 발견 잘 안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면 정말 양이 확 늘어나죠. 질문 더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식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장의 환경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쨌든 이 마이크로바이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아가고, 그래서 이것도 치료제를 쓸 수 있냐? 그래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C. difficile 감염증, 이 감염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바로 이 분변 이식술입니다. 이것을 이 C. difficile을 잡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는 것보다 효과가 한 20% 더 좋습니다. 그만큼 이 분변 이식술이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이미 효과적인 게 확인이 됐고요. 그 외에도 더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충격적인 사실이 바로 면역 항암제의 이 효능을 높이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을 치료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수술도 하고, 케모세라피, 그러니까 이런 화학물질을 통해서 치료도 하고, 최근에 밝혀진 건 이제 표적 치료제. 그래서 해당 그 조직에 있는 특정 돌연변을 딱 타겟해서 그 암세포만 죽이는 치료제. 그래서 이걸 발견할 때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암을 정복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쉽게 암이 너무 똑똑해요. 이거를 딱 타겟을 하면 내성이 생겨서 바로 그거를 피해하고 다시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생존율이 높아요. 한 달까지는 잘 살다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와 타겟티드 세라피랑 결국 이제 사망률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다만 한두 달 정도 생존율을 높이는 건데, 근데 면역 치료제, 면역 항암제가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많은 사람한테는 듣지 않아요. 한 30%. 근데 듣게 되면 완치까지도 됩니다. 전이된 암도 나을 정도로 그 완벽하게 나아지는 보고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 30%만 듣게 하는 게 아니라 한 50%, 80%까지만 듣게 하면 앞으로는 이 면역 치료제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가 사람들이 하나 발견한 것이 이 일부 소수 환자에만 적용되는 면역 항암제를 마이크로바이옴이 이걸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확인된 게 얼마 몇 년이 안 됐거든요. 3, 4년? 네.
그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물론 아무 한자인 이상 몸이 이미 망가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고 아직 그거를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치료제에다가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갖게 된 게 뭐냐면 면역치료제 할 때 항생제 투여한 사람이 있고 항생제 투여 안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항생제 투여한 사람이 효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져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좋은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면역항암제 잘 되는 사람의 분변을 채집해서 투여를 하게 된 다음에 면역치료제랑 함께 봤더니 전이된 암이 이렇게 있는데 면역치료제가 분변식을 한 후에 이 전이된 암들이 이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면역항암제 그 치료 효능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면역항암제랑 마이크로바이옴을 같이 기술 합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못했던 걸 해내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과학자분들이 미래 과학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잘 해주시면 뭐 이제 앞으로 암은 정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여태까지 일어난 많은 사실들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약간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특히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복잡해요. 한 명만 보기도 어려운데 한 사람마다 한 1000개의 세균들이 있고 그거를 한 명만 분석하면 안 되고 한 100명, 1000명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 하나의 유전자가 1000개가 그러니까 세균 하나의 유전자가 1000개 있고 그래서 한 사람에 있는 유전자가 2천만 개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분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자체가 빅데이터라서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대한 기술을 잘 이용해서 그 복잡한 거를 심플하게 통계적이고 빅데이터 기법을 통해서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각 위치마다 마이크로바이옴 얼마큼 다른지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이 구강에 있는 입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피부, 비뇨기, 비강 이런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또 신기한 거는 지금 피부랑 장, 구강 이렇게 다른데 아기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처음에 여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기는 처음에 묵은 상태예요. 세균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출산할 때 엄마의 피부나 자궁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러다가 점차 아이가 자라고 이제 분유를 먹지 않고 이유식을 먹고 환경에서 다양한 마이크로를 받다 보니까 점차 성인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알아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다 모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신기하게 3가지 형태의 분집으로 나누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레비텔라 퍼미큐 박테리디스가 있는데 특히 이거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사람은 이런 형태예요. 만약에 여러 번 분석해서 이게 나오면 좀 안심해도 되죠. 내 장은 좀 적다. 근데 만약에 박테리디스 이런 형태면 좀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60위주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형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내 장이 얼마큼 좋은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분석을 하고 있고 유전자 DNA 분석도 하고 있고요. 이런 유전자 기법을 통해서 최근에는 정밀 마이크로바이옴 프로파일링 기술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각 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그 프로파일을 봐서 그냥 대략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숫자로 표현해서 정략적으로 확인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 정말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 생각되고
그럼 점차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미래를 맡기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